순자 씨, 솔직히 말해서 그 문서들은 이미 의미가 없어요. 30년이나 지난 일인데 누가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어요. 집에까지 침입했다고요. 이상철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자 씨, 나이가 들면 가끔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어요.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닐까요? 상철 씨, 저는 정말 정신이 멀쩡해요. 녹음까지 해뒀다고요.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 감동적이고도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마 듣고 나시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그 뜨거운 사랑과 용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서울 외곽 변두리 30년 넘은 낡은 아파트 단지가 늦가을 햇살 아래 을씨년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과 녹슨 난간들이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죠. 이곳 5층 504호에 혼자 살고 있는 이순자 할머니는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 7시에 눈을 떴습니다. 78세의 순자는 몸집이 작고 마른 편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흰머리를 단정히 빗어넘기며 낡은 카디건을 걸쳤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0년이 지났고 두 자녀는 모두 외국으로 이민을 간 뒤 연락이 뜸했습니다. 명절에나 간간히 안부 전화가 올 뿐이었죠. 순자는 작은 부엌에서 달걀 하나로 간단한 아침을 해결했습니다. 냉장고 안은 텅 비어 있다시피 했고 통장 잔고도 기초연금과 약간의 적금이 전부였죠. 매달 받는 기초연금으로는 생활비조차 빠듯했지만 순자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직 건강하게 혼자 생활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죠. 오전 10시 순자는 늘 하던 대로 동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를 떼기 위해서였죠. 버스 정류장까지 천천히 걸어가는 순자의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순자는 그저 504호 할머니, 혼자 사는 불쌍한 노인 정도로만 인식되고 있었죠. 동사무소에 도착한 순자는 민원실 창구로 향했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무표정한 얼굴로 순자를 바라봤죠. 어떤 일로 오셨어요?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 좀 떼주세요.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더니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 서류는 지난달에도 떼셨잖아요. 기억이 안 나세요? 한 달에 한 번씩 왜 이렇게 자주 뽑으시는 거예요? 순자는 당황했지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해요. 나이가 드니까 깜빡깜빡해서요. 그래도 한 장만 더 뽑아주시면 안 될까요? 직원은 한숨을 쉬며 서류를 출력했습니다. 다른 민원인들의 시선이 순자에게 쏠렸고 그녀는 작아지는 기분이었죠. 서류를 받아든 순자는 작은 목소리로 감사하다고 말하며 동사무소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사람들의 무시와 불친절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순자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순자는 안방으로 들어가 낡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깊숙한 곳에 작은 금속함이 하나 숨겨져 있었죠. 견고한 자물쇠가 채워진 그 함을 보며 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국방부 외부보안요원으로 활동하며 국가의 기밀을 다뤘던 그 시절, 순자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과거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자는 금속함을 다시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위해 부엌으로 향하는 순자의 뒷모습은 평범한 독거노인 그 자체였죠. 아무도 그녀의 진짜 정체를 알지 못했고 순자 자신도 그것이 영원히 묻혀버린 과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그대로 두지 않을 계획이었습니다. 순자가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던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고 그날의 불쾌했던 기억도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었죠. 순자는 늘 하던 대로 오후 4시경 아파트 1층 우편함을 확인하러 내려갔습니다. 504호 우편함을 열어보니 전기요금 고지서와 함께 낯선 검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받는 사람 이름만 이순자라고 적혀 있을 뿐 보낸 사람의 주소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죠.
우편 번호도 우표도 없는 이상한 봉투였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이런 익명의 우편물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끼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안방에서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어본 순자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안에는 1980년대 보안 업무 관련 암호 문서, 사진 한 장과 손글씨로 쓰인 짧은 쪽지가 들어 있었거든요. 당신이 아직 그것을 갖고 있다는 걸 그들이 알게 됐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순자의 손에서 쪽지가 떨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30년 전 기억들이 쏟아져 들어왔죠. 1987년 국방부 외부보안요원으로 활동하던 시절의 일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켜놓고 앉아 있는데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죠. 누군가 천천히 걸어오는 발소리였습니다. 504호 앞에서 발소리가 멈췄고 잠시 후 현관문 앞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순자는 숨을 죽이고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복도 불빛 아래 검은 옷을 입은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죠. 그 남자는 담배를 한 대 피우고는 꽁초를 현관문 앞에 버리고 사라졌습니다. 아침이 되어 문을 열어본 순자는 전날 밤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현관문 앞에는 정말로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었고 평소 청소를 깨끗하게 하는 관리사무소에서 놓칠 리 없는 것이었죠. 그날 저녁에도 이상한 일이 계속됐습니다. 순자가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창문 밖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어른거렸죠. 5층 높이인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사람의 실루엣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랍으로 가서 금속함을 꺼냈죠. 3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자물쇠를 떨리는 손으로 돌렸습니다. 딸깍,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와 함께 순자의 과거가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함 안에는 여러 장의 문서와 마이크로필름, 그리고 작은 녹음기가 들어있었습니다. 1987년 당시 국가보안 시스템 전환기에 상부의 명령으로 별도 보관하라고 지시받았던 최고 기밀 문서들이었죠. 정권이 바뀌면서 문서 회수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순자는 그대로 조직을 떠나 평범한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누군가 그 문서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조용히 살아온 순자의 평화로운 일상이 끝나는 순간이었죠. 순자는 문서들을 다시 함에 넣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깊은 생각에 잠겼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순자의 표정은 더 이상 평범한 독거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국가보안요원이었던 이순자의 예리한 눈빛이 되살아나고 있었죠. 검은 봉투를 받은 지 이틀이 지났지만 순자는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평범한 노인으로 살아왔던 삶이 한순간에 흔들리고 있었죠.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과거를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1987년 전두환 정권이 끝나고 민주화의 바람이 불던 그 시절 순자는 33세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국방부 외부보안요원으로 활동하며 국가기밀을 다루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했죠. 당시 국가보안 시스템이 대대적으로 개편되면서 순자는 상부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이 문서들은 절대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안전한 곳에 보관해 주십시오. 상관이 건넨 문서들은 당시 정권의 민감한 정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의 비리, 언론 통제 계획, 그리고 민주화 운동 인사들에 대한 감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순자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그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나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새 정부는 과거 정권의 잔재를 청산하려고 했고 많은 기밀 문서들이 폐기되거나 은밀히 처리되었죠. 순자가 보관하고 있던 문서들도 회수될 예정이었지만 담당자의 실수로 그 사실이 누락되었습니다. 순자는 그때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서의 존재를 신고하지 않고 조용히 조직을 떠나기로 한 것이죠. 결혼을 핑계로 퇴직서를 제출하고 평범한 주부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 기밀 문서 하나 때문에 30년을 잠잠하게 살았다니까.
순자는 혼잣말을 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며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온 세월이 떠올랐죠. 남편조차 순자의 과거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그 문서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순자를 감시하고 있었죠. 순자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정원에 익명의 편지를 보내기로 한 것이죠. 편지에는 자신이 과거 보안요원이었으며 현재 누군가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저는 1987년 국방부 외부 보안요원으로 활동했던 이순자입니다. 현재 정체불명의 인물들로부터 감시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편지를 붙인 후 순자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훈련받았던 기술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죠. 집 안 곳곳에 작은 녹음기를 설치하고 비상 탈출로를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의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자 현관문 앞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죠. 누군가 자물쇠를 조작하는 소리였습니다. 순자는 미리 설치해둔 녹음기를 작동시키고 침실 창문으로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검은 옷을 입은 두 명의 사내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전문적인 수법으로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죠. 금속함이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침실 쪽부터 찾아보죠. 늙은이들은 보통 침실에 중요한 걸 숨겨둡니다. 순자는 녹음기가 모든 대화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화재 비상계단으로 빠져나갔습니다. 30년 전 훈련받았던 은밀한 이동 기술이 아직도 몸에 남아 있었죠. 아파트 뒤편 공원에 숨어서 자신의 집을 바라보는 순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평범한 노인으로 살고 싶었지만 과거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두 사내가 빈손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한 순자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안은 엉망이었지만 금속함은 찾지 못한 상태였죠. 순자는 녹음기를 회수하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어 살 수는 없었습니다. 30년간 잠들어 있던 이순자가 깨어나야 할 때였죠. 침입 사건이 있은 지 사흘이 지났지만 국정원으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점점 불안해졌죠. 혹시 자신의 편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국정원 내부에도 자신을 노리는 세력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봤습니다. 30년 전 함께 일했던 동료들 중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오래된 주소록을 뒤져보니 한 명의 이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상철, 당시 함께 보안 업무를 담당했던 동료였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상철의 현재 상황을 알아본 순자는 놀랐습니다. 이상철은 공직에서 퇴직한 후 대기업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현재는 정치권과 재계를 연결하는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있었죠. 서울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는 정보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순자는 용기를 내어 이상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이상철 사무관님이신가요? 저는 1987년 국방부에서 함께 일했던 이순자입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상철은 순자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연락에 당황하는 기색이었죠. 아, 순자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상철은 잠시 망설이더니 다음 날 오후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장소는 강남역 근처의 조용한 카페였죠. 다음 날 순자는 오랜만에 외출복을 차려입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30년 만에 만나는 옛 동료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죠. 카페에 도착한 순자는 이상철을 금세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인상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상철 씨. 순자 씨도 변한 게 없네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로 연락을 주신 거죠? 순자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보관하게 된 기밀 문서들의 이야기, 최근에 받은 익명의 편지, 그리고 집에 침입한 정체불명의 남자들에 대해서 말이죠.
하지만 이상철의 반응은 순자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이상철은 점점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순자의 말을 듣고 있었죠. 순자 씨, 솔직히 말해서 그 문서들은 이미 의미가 없어요. 30년이나 지난 일인데 누가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어요. 집에까지 침입했다고요. 이상철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자 씨, 나이가 들면 가끔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어요.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닐까요? 순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동료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상철 씨, 저는 정말 정신이 멀쩡해요. 녹음까지 해뒀다고요? 하지만 이상철의 태도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그는 시계를 보더니 일어섰죠. 죄송하지만 오늘은 바쁜 일정이 있어서요. 순자 씨, 몸 건강히 지내시고 괜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이상철이 떠난 후 순자는 혼자 카페에 남아 깊은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30년간 신뢰했던 동료마저 자신을 외면한 것이었죠. 하지만 순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결심을 굳혔죠. 만약 국가기관도 옛 동료도 믿을 수 없다면 언론을 통해 진실을 알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컴퓨터 앞에 앉아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신자는 한국방송공사 탐사보도팀이었죠. 저는 1987년 국방부 외부보안요원으로 활동했던 이순자라고 합니다. 현재 78세이며 서울 외곽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30년 전 맡았던 기밀문서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연락처와 함께 간단한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메일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결심했죠. 더 이상 숨어서 살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날 순자는 일부러 동사무소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고의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자신의 모습이 찍히도록 했죠. 민원실에서도 평소보다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아예 지우려 했구나. 순자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자신의 존재를 숨길 이유가 없었죠. 오히려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더 안전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송국에 메일을 보낸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점점 초조해졌죠. 혹시 자신의 메일이 스팸으로 분류되었거나 아니면 진짜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평소 규칙적으로 작동하던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자주 고장났고 복도 전등도 깜빡거리기 시작했죠.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도 곧 수리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순자는 이런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압박하려고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특히 밤이 되면 복도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렸고 때로는 현관문 앞에서 누군가 서성거리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저 문서만 회수하면 나는 사라지겠지. 순자는 혼잣말을 하며 금속함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지켜온 그 문서들이 이제는 목숨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순자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심했죠. 금속함 안의 문서들을 복사해서 여러 곳에 분산 보관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대여금고, 신뢰할 만한 지인의 집, 그리고 우체국 사서함까지 다양한 장소를 활용했죠. 어느 목요일 새벽 이 시경이었습니다. 순자는 평소처럼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아파트 전체에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을 뿐 복도는 거의 암흑 상태가 되었죠. 순자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때 정전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 우연이 아니었거든요. 조용히 현관문으로 다가가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복도 끝에서 두 명의 남자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있었지만 불빛을 바닥에만 비추고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이들의 움직임은 전문가의 그것이었습니다. 순자는 재빠르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훈련받았던 대로 움직였죠. 먼저 녹음기를 작동시키고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 문자를 미리 작성해뒀습니다. 그리고 금속함을 침실 깊숙한 곳으로 옮겼죠.
두 남자가 504호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전문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현관문 자물쇠를 조작하기 시작했죠. 순자는 숨을 죽이고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찾아야 합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늙은이 하나 때문에 이렇게 오래 끌 줄 몰랐네요. 오늘로 끝내야 합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이미 침실 창문 쪽으로 이동해 있었죠. 30년 전 훈련 덕분에 어둠 속에서도 조용히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두 남자가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순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이미 화재 비상계단으로 빠져나간 상태였죠. 계단에서 휴대폰으로 미리 작성해둔 신고 문자를 경찰서에 발송했습니다. 서울 강서구 모 아파트 504호에 침입자 2명. 78세 여성 위험. 즉시 출동 요청. 하지만 순자는 그냥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뒤편에 숨어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죠. 이번엔 증거를 확실히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20분 정도 지나자 두 남자가 순자를 끌고 나왔습니다. 순자는 일부러 잡힌 척하며 계단에서 다시 집으로 들어간 것이었죠. 이들은 순자를 거실 소파에 앉히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원하는 건 간단해요. 그 문서들만 내놓으시면 됩니다. 무슨 문서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런 거 몰라요. 이 늙은이가 끝까지 모른 척하네. 이상철한테서 다 들었어요. 당신이 30년 전 문서를 갖고 있다는 거 말이에요. 순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상철이 자신을 배신한 것이었죠. 하지만 이미 준비는 끝나 있었습니다. 그때 아파트 아래층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남자는 당황했지만 이미 늦었죠. 현관문이 벌컥 열리면서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입니다. 모두 손들어. 두 남자는 체포되었고 순자는 안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순자의 정체와 그녀가 보관하고 있던 문서들의 중요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순자가 일주일 전에 보냈던 메일을 받은 탐사보도팀 기자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한 것이었죠. 침입 사건이 있은 다음 날 오전 순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순자는 용기를 내어 전화를 받았죠. 안녕하세요. 한국방송공사 탐사보도팀 김민준 기자입니다. 혹시 일주일 전에 저희에게 메일을 보내신 이순자 할머니이신가요?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었죠. 네, 맞습니다. 정말 연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제 경찰서에서 일어난 침입 사건 때문에 할머니 이야기가 더욱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혹시 오늘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김민준 기자는 30대 중반의 젊은 기자였지만 탐사보도 분야에서는 이미 여러 특종을 터뜨린 실력자였습니다. 순자와 만난 김민준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놀라기 시작했죠. 할머니, 정말로 1987년 국방부 외부 보안요원으로 일하셨던 겁니까? 네, 그때는 젊었죠. 33살이었으니까요. 순자는 자신의 과거를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죠. 김민준 기자는 녹음기를 켜고 순자의 증언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죠. 기록에도 없는 그 시절, 왜 이 문서를 지키셨나요? 30년 동안 신고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으실 텐데요. 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역사에 남지 않더라도 사람은 기억해야 하잖아요. 그게 나라라는 거예요. 김민주는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78세의 할머니가 30년 동안 혼자 짊어져온 무게가 얼마나 컸을지 상상할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께서 보관하고 계신 문서들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순자는 신중하게 생각한 후 김민준을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금속함을 열어 보인 문서들을 본 김민준은 경악했죠. 그 안에는 1980년대 정권의 민감한 정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의 비리 내용, 언론 통제 계획서, 민주화 운동 인사들에 대한 감시 보고서,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제거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서들이 공개되면 큰 파장이 일 것 같은데요. 그렇겠죠. 하지만 이제는 숨길 수 없어요. 저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는 한 이 문서들은 오히려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될 거예요. 김민주는 며칠에 걸쳐 순자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문서들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전문가들과 상의했죠. 모든 증거들이 순자의 증언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은 순자가 자신의 신념을 이야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국가를 위해 일했어요. 하지만 국가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그것을 바로잡는 것도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30년 동안 이 문서들을 지켜온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죠. 김민주는 순자의 이야기를 정리해서 특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목은 잊혀진 증인이었죠. 다큐멘터리가 방영되기 전 순자에게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체포된 두 남자의 정체가 밝혀진 것이었죠. 이들은 사설조사업체 소속이었고 의뢰인은 현직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 국회의원은 바로 1987년 당시 보안국장이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순자가 보관하고 있던 문서들 중에 자신과 관련된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은밀하게 문서를 회수하려고 했던 것이죠. 3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 일을 신경 쓰고 있었다니. 순자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죠.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날 밤, 순자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자신의 이야기가 전국에 방송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간직해온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방송 후 순자의 휴대폰에는 수많은 연락이 왔습니다. 시청자들의 응원 메시지, 언론사들의 추가 인터뷰 요청, 그리고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국회의원들의 연락까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평범한 독거노인으로 살아가던 순자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두렵지 않았죠. 오히려 30년 동안 짊어져온 무거운 짐을 조금씩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죠.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지 일주일 만에 국회에서는 긴급히 국정감사를 소집했습니다. 순자의 증언과 문서들이 1980년대 권위주의 정권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기 때문이었죠. 여론은 들끓었고 시민사회에서는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순자는 국회 증인으로 출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78세의 나이에 국회 청문회장에 서게 된 것이죠.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지만 순자는 담담했습니다. 청문회 당일 순자는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국회의사당에 도착했습니다. 언론진들의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순자는 흔들리지 않았죠. 30년 동안 준비해온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정감사장에 입장한 순자를 보며 국회의원들의 표정이 다양했습니다. 진상규명에 적극적인 야당 의원들은 경의를 표했지만 여당 일부 의원들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죠. 증인께서는 1987년 국방부 외부보안요원으로 활동하셨다고 하는데 당시 맡으신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순자는 마이크 앞에서 또렷한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국가기밀문서의 보관과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정권 교체기에 상부의 지시로 특정 문서들을 별도 보관하게 되었고 그 문서들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은 채 30년이 지났습니다. 그 문서들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당시 정권의 정치 공작, 언론 통제 계획, 그리고 순자가 말을 잇고 있을 때 갑자기 청문회장 뒤편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한 남성이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쳤죠. 거짓말입니다. 저 늙은이는 치매에 걸린 거예요. 그 남성은 바로 박성훈 국회의원이었습니다. 1987년 당시 보안국장이었던 인물이죠. 순자는 그를 보는 순간 30년 전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박 의원님이시네요. 오랜만입니다. 박성훈은 당황했습니다. 순자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 것이죠. 저는 그 할머니를 모릅니다.
하지만 순자는 침착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상황이었거든요. 1987년 12월 15일 의원님께서 저에게 직접 문서 보관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때 의원님이 하신 말씀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박성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순자는 계속해서 구체적인 당시 상황을 증언했죠. 의원님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만 안전하게 보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 후에도 아무도 그 문서들을 회수하러 오지 않았어요. 국정감사장이 웅성거렸습니다. 박성훈은 부인하려 했지만 순자의 증언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정확했죠. 증인께서는 증거가 있으십니까?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제 집에 침입한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그 대화에서 박 의원님의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이 나와요.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청문회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침입자들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죠. 박 의원이 직접 지시했어. 그 늙은이로부터 문서를 회수하라고. 30년 전 일인데 왜 이제 와서 문제가 되는 거야? 그 문서들 안에 박 의원 관련 내용이 있다고 해. 특히 정치인 암살 계획 관련해서 말이야. 박성훈이 일어나서 항의했습니다. 이것은 조작된 증거입니다. 저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자의 증언과 녹음 증거, 그리고 체포된 침입자들의 진술이 모두 일치하고 있었거든요. 국정감사위원장이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증인께서는 30년 동안 왜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셨습니까? 순자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국가를 위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인물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제가 위험해지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박성훈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여론은 이미 돌아선 상태였죠.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순자의 청문회 증언이 톱뉴스로 다뤄졌습니다. 78세 할머니의 용기 있는 증언, 30년 만에 드러난 진실 같은 제목들이 언론을 장식했죠. 하지만 순자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성훈 같은 인물이 혼자 움직였을 리 없었거든요. 분명 더 큰 세력이 뒤에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죠. 국정감사 이후 일주일 순자의 증언은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박성훈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1980년대 권위주의 정권의 실상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죠. 순자는 하루아침에 전국적인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에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일상에서 일어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예전에는 그저 불쌍한 독거노인으로 여겨졌던 순자를 이제는 모두가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던 순자에게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가 몰랐던 역사를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순자는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감당해온 무게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해주고 있다는 것이 감사했죠. 검찰 수사 결과는 순자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박성훈뿐만 아니라 그와 연결된 여러 인물들의 비리가 줄줄이 드러났거든요. 30년 전 권력의 핵심부에 있던 인물들이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순자를 감시하고 위협했던 조직이 단순한 사설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과거 정권의 잔재들이 만든 비공식 네트워크였던 것이죠. 박성훈은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사과했죠. 30년 전의 잘못을 숨기려다가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의 사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용서는 하겠지만 잊지는 않을 거예요. 역사는 기억되어야 하니까요. 순자의 이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 달 후 순자는 다시 동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예전처럼 기초연금 확인서를 떼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원실에 들어서자마자 젊은 직원이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대신 출력해 드릴게요. 어떤 서류가 필요하신가요? 기초연금 확인서 한 장만 부탁해요. 네,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의 태도는 한 달 전과는 180도 달랐습니다. 정중하고 친절했죠. 다른 민원인들도 순자를 알아보고 조용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류를 받아든 순자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원했던 변화였죠. 거창한 복수나 명예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는 것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78년의 인생 중에서 지난 한 달이 가장 극적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했죠. 집에 도착한 순자는 안방으로 들어가 금속함을 꺼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문서들은 검찰에 제출되어 역사의 증거로 활용되고 있었죠. 하지만 함 안에는 아직 하나의 봉투가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봉투를 꺼내어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30년 전 마지막으로 받았던 문서였는데 당시에는 그 중요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제 보니 그 문서는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안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 문서까지 공개해야 할까, 아니면 다음 세대에게 맡겨야 할까 하는 고민이었죠. 결국 순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봉투를 벽장 깊숙한 곳에 넣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건 다음 세대가 꺼내야지. 순자는 자신의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비밀을 세상에 알렸고 역사의 진실 일부를 복원했죠. 이제는 젊은 세대가 나머지를 이어받아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순자는 거실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는 이제 과거가 되어가고 있었지만 그 영향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죠. 과거사 정리위원회 설치, 피해자 배상 논의, 관련 법안 발의 등 의미 있는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세상을 움직인다. 그러나 누가 보든 안 보든 진실은 남는다. 순자는 30년 전 상관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당시에는 권력의 은밀한 조작을 의미하는 말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진실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노력이 결국 세상을 바꾼다는 의미로 말입니다. 순자는 이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그 평범함과는 달랐죠. 누구도 더 이상 순자를 무시하지 않았고 순자 자신도 당당했습니다. 78세 이순자 할머니는 그냥 늙은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증인이자 진실을 지킨 용기 있는 시민이었죠. 그리고 그 사실을 이제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